살인자의 건강법, 아멜리 노통 장편소설, 김민정 옮김, 문학 세계사. 대문 후 프레텍스타 타슈가 2달 뒤에 사망할 거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전 세계의 기자들이 너도 나도 팔순의 노 작가와 단독 인터뷰를 하겠노라고 나섰다. 노 작가는 분명 대단한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렇긴 해도 불어권 작가인데 남경 풍문이니 방글라데시 옵서버니 하는 일간지의 특파원들까지 인터뷰를 하겠다고 달려오는 광경은 진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타슈 선생은 죽음을 2달 앞둔 상황에서 비로소 자신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선생의 비서는 인터뷰 요청을 엄선해서 받아들였다. 외국어 신문이면 무조건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까닭인즉 죽어가는 선생이 불어밖에 할 줄 모르는 데다 통역가들을 통 신뢰하지 않아서였다. 유생인종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사절했다. 이유인즉 나이가 들면서 작가 선생이 인종차별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해서였다. 사실 그런 말들은 작가 본래의 신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황한 타슈 전문가들은 괜히 추문이나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노인네다운 욕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선생의 비서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며 여성 잡지들이며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한 신문들의 요청도 공손히 물리쳤다. 의학 잡지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대문호가 어떻게 해서 그 희귀한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캐내려 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타슈 선생은 자신이 그 무시무시한 엘젠 바이베르 플라츠 증후군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적잖은 자부심을 느꼈다. 속칭 연고람이라고 하는 이 병은 19세기에 엘젠 바이베르 플라츠라는 의사가 카이엔에서 발견해낸 증상이었다. 강간 및 살인죄로 그곳에서 감옥살이를 하던 죄수들 연함은 명이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카이엔은 프랑스령 기니의 주도, 일반법에 의해 유형에 처해진 죄수들을 가두어 놓았던 감옥이었다. 옴기니. 그 후 그 병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진단을 받고 나서 타슈 선생은 난데없이 귀하신 몸이 된 기쁨을 맛보았다. 뚱뚱한 데다 수염도 없어서 목소리만 아니면 영락없이 내시 같은데 죽는 것마저 심장혈관계 질환 같은 미련스러운 병으로 죽을까봐 저하고 있던 터였다. 선생은 묘비명을 지을 때 독일인 의사의 고상한 이름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넣었다. 그 덕에 멋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사실 비만한 데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선생이 83살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현대의학계는 경악하고 있었다. 얼마나 살이 쪘는지 요 몇 년 사이에는 걸어 다닐 수조차 없노라고 선생 스스로 실토하기도 했다. 선생은 영양사들의 권고를 싹 무시하고 역겨워 보일 정도로 먹어댔다. 게다가 매일 하바나 시가를 20대씩 피워댔다. 하지만 술은 아주 조금씩만 마셨고 까마득히 오래전부터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비계덩어리로 꽉 막힌 선생의 심장이 제구실을 다하는 이유로 그 2가지 사실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선생의 생존은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었다. 그것에 종지부를 찍게 될 병의 원인도. 전 세계의 언론사들은 작가의 임박한 죽음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일제히 분노를 표시했다. 그들의 자비판에 호응하는 독자들의 편지가 쇄도했다. 그럴수록 엄선된 극소수 기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현대의 정보 공유 법칙이란 게 그런 것이다. 곧이어 전기 작가들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출판사들이 전투 태세를 가다듬기 시작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몇몇 지식인들이 작가의 대성공에 대해 뭔가 가대평가된 면이 없는지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프레텍스타 타슈는 과연 문단의 혁신을 일으킨 작가인가? 창의력 있는 무명 작가들을 교묘하게 모방한 것은 아닌가?
그 근거로 그들은 뭔가 비밀스러워 보이는 이름을 지닌 몇몇 작가들을 인용했다. 실제로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런저런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선생의 죽음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공적인 죽음이었다. 22권의 소설을 세상에 내놓은 작가 선생은 소박한 아파트의 1층에 살고 있었다. 계단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휠체어에 의지해 몸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혼자 살았다. 애완동물 같은 것도 없었다. 날마다 오후 5시면 시역시역한 간호사가 찾아와 몸을 씻겨주었다. 선생은 누가 대신 장 봐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몸소 동네 식품점에 가서 먹거리를 사왔다. 비서인 에르네스트 그라블랭은 같은 아파트의 5층에 살고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선생과 마주치는 일을 피했다. 그라블랭은 규칙적으로 안부 전화를 했고 타슈 선생은 한결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미안하이, 에르네스트. 나 아직 안 죽었네. 그래도 그라블랭은 인터뷰를 기다리는 엄선된 기자들에게 노 작가가 실상 본바탕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해마다 수입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지 않는가. 소설 속 몇몇 등장인물들한테서도 이런 웅숭 깊은 자비심이 느껴지지 않는가. 물론 누구나 선생을 보면 겁을 먹죠. 나부터도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모습은 가면일 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생은 무심하고 잔인한 뚱보인 척 연기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예민하기 짝이 없는 감수성을 감추기 위해서죠. 그의 말은 기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지도 않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두려움이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종군 기자 같은 아우라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선생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1월 10일이었다. 1월 14일에 첫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기자가 선생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가 너무 어두웠던 터라 기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뚱뚱한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팔순 노인의 음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시오, 기자 양반. 몸이 건조한 인사였다. 긴장을 풀어주려는 배려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쌍한 기자를 한층 더 긴장하게 만들어버렸다. 안녕하십니까, 타슈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녹음기가 작동 상태에 들어가 선생의 말을 호시탐탐 기다리는데 선생은 입을 열지 않았다. 타슈 선생님, 불 좀 켜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요. 지금은 아침 10시요, 기자 양반. 이 시간에 불을 켜지 않소. 그러잖아도 곧 내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을 거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테니까. 기다리는 동안 내 목소리나 잘 감상해 두시오.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잘난 게 목소리니까. 정말이지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상대를 불청객으로 만드는 부담스러운 침묵. 불청객은 수첩에 적어 넣었다. T의 침묵은 신랄하다. 되도록 침묵을 피할 것. 타슈 선생님, 전 세계가 선생님의 결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거부하셨다지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별거 못 느낀다는 말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별거 못 느낀다고. 알겠습니다. 총명하시구려. 환자치곤 냉혹하리만치 몸이 건조한 목소리였지만 빈정대는 구석은 없었다. 기자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씩 웃다가 말을 이었다. 타슈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 앞에서 애둘러 말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기자들의 생리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대문호로서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기분은 또 어떠신지요? 침묵, 한숨. 모르겠소, 기자 양반. 모르신다고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면 작가가 되지는 않았을 거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글을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젠 잘 모르겠소. 글을 쓰지 않은 지가 퍽이나 오래되었거든. 그럴 리가요. 불과 2년 전에도 신작을 펴내지 않으셨습니까? 서랍 속 수확물이라오, 기자 양반. 아직도 서랍 속에 꽉 차 있지. 사후 10년간 해마다 한 권씩은 신간을 발표할 수 있을 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언제 절필하셨는지요? 59살에. 그러니까 지난 24년간 발표된 소설들은 모두 서랍 속 수확물이군요. 계산이 빠르시구먼. 언제 글쓰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잘라 말하기 힘들다오. 여러 번 그만두었으니까. 첫 번째 글쓰기는 6살 때였지. 비극을 썼다오. 6살에 비극을 쓰셨다고요? 그렇소. 운문으로 된 비극들이었지. 졸작들이었소. 7살에 절필했지. 9살 때 다시 시작했고. 그땐 비가를 몇 편 썼지. 역시 운문이었소. 난 산문을 경멸했거든. 놀랍군요.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산문 작가이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11살 때 다시 절필했고 그 후론 18살이 될 때까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오. 기자는 수첩에 적어 넣었다. T는 칭찬을 받아도 흥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18살이 되어서는요. 다시 시작했지. 처음엔 아주 조금씩 쓰다가 점점 양을 늘려갔소. 23살 때부터 일정한 리듬을 타기 시작해서 이후 36년간 그 리듬을 유지했다오. 일정한 리듬이란 뭘 의미하는지요? 계속 그짓만 했다는 거요. 졸곧 글만 써댔다고. 먹고 씨가 피고 잠자는 것 외에 난 다른 소일거리가 없었소. 외출도 안 하셨습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선생님께서 전쟁 중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실이요. 23살 때부터 59살이 될 때까지는 하루하루가 다 비슷했소. 그 36년간은 서로 날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비슷한 나날의 연속이었지. 일어나면 글을 썼고 글쓰기를 끝내면 잠자리에 들었소. 그렇긴 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영향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가령 먹거리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기자는 그것이 북동보 작가 선생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전시에 배를 골았던 기억이 나오. 당연히 그러셨겠지요. 그렇지만 고통스럽진 않았소. 당시에 난 먹보였지. 미식가는 아니었거든. 게다가 시가를 듬뿍 비축해두고 있었으니까. 언제부터 미식가가 되셨습니까? 절필했을 때부터. 그 전까지는 짬이 나질 않았다오. 그런데 왜 절필하셨습니까? 내 나이 59이던 해 어느 날 이젠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먼.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요? 모르겠소. 폐경기가 오는 것과 같았지. 그래서 미완성 소설을 한 편 남기게 되었소. 썩 잘된 일이요. 성공한 작가라면 미완성 소설 한 편쯤은 있어야 믿음이 가는 법이지. 그렇지 않으면 삼류 작가 취급을 받게 된다오. 그러니까 36년간 줄곧 글만 쓰시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만두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러면 그 후 24년간은 뭘 하셨습니까? 말했잖소. 미식가가 되었다고. 직업 미식가요? 그보다는 전업 미식가라고 하시오.
그 외에는요? 미식가 노릇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오. 그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어. 고전 문학을 다시 읽기도 했지. 참 잊어버리고 말 안 했구먼. 텔레비전을 장만했다오. 이럴 수가. 선생님께서 텔레비전을 다 보십니까? 광고를 본다오. 아니 광고만 보지. 썩 재미있던 걸. 다른 건 안 보십니까? 안 봐. 광고 말고는 재밌는 게 없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텔레비전 보는 걸로 24년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자기도 하고 시가도 비웠지. 책도 좀 읽었고. 그런데도 선생님은 계속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내 비서 탓이요. 그 잘난 에르네스트 그라블랭 말이요. 그자가 내 서랍을 비워내고 출판업자들을 만나고 나에 관한 전설을 만들어냈지. 그것도 모자라 이 집의 의사들의 저방까지 끌어들이더군. 식이요법을 따르게 하려고 말이지. 소용없었죠. 다행이지. 먹을 걸 줄여봐야 소용없었을 테니까. 따지고 보면 내 암의 발병 원인은 음식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 원인이 뭡니까?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오. 하지만 음식과 무관한 건 사실이요. 엘젠 바이베르플라츠 이 이름을 발음하면서 뜸보 작가 선생은 몹시 행복해했다. 그에 의하면 필시 유전자 변이가 문제라는 거요. 탄생 이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 난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는 거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신 셈이군요. 그렇소, 기자 양반. 진짜 비극의 주인공처럼 말이요. 누구든 내 앞에서 인간의 자유 어쩌고 떠들기만 해보라지. 어쨌든 83년이나 집행유예의 혜택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거요. 집행유예. 83년간 자유로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가령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으셨을 테고. 혹시 내가 글을 썼다는 걸 비난하려는 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허, 유감인걸. 이제 막 기자 양반을 우러러보려던 참인데. 글을 쓰신 걸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후회라니. 난 후회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캐러멜 하나 드시겠소? 아니요, 괜찮습니다. 작가 선생은 캐러멜을 입에 집어넣더니 쩝쩝 소리를 내며 우물우물 씹어 먹었다. 다슈 선생님,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전혀. 죽음이 뭐 대단한 변화일 리 없거든. 대신 난 고통이 두렵소. 그래서 아편을 다량 구입해놨지. 고통스러우면 나 혼자서 주사를 놓을 작정이요. 그래서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오. 사후세계를 믿으십니까? 아니. 그럼 죽음이 소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소멸되어 있는데 또 뭐 소멸된단 말이요. 그거 참 끔찍한 대답이군요. 대답이 아니요. 압니다. 총명하시구려. 그러니까 제 말은 기자는 어떻게든 말을 이어보려고 애를 썼다. 그 와중에도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난감해진 척하면서 소설가란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과도 같은 침묵. 따지고 보면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아닙니다만. 아니라고? 유감이요.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꼭 그러셔야 하겠다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길 싫어하시는군요. 그렇죠? 이 양반한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니까. 대문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선생님께서도 작품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수줍어하시는군요. 수줍어한다고? 내가? 착각이겠지. 선생님께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수줍어한다는 말에 거부감을 보이십니까? 내가 수줍음 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 양반아. 그럼 왜 선생님이 쓰신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십니까?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지만 작가로부터 직접 창작 과정에 대해 들어보면 얼마나 흥미진진한데요. 그가 어떻게, 왜, 무엇에 반대해서 글을 쓰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늘어놓는 작가가 있다면 10중 8구 다음 두 가지 경우 하나에 속할 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책 속에 써놓은 내용을 목청껏 떠들어대는 거지. 앵무새란 얘기요. 두 번째는 책에 써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 흥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실패한 작가지. 쓰고자 하는 걸 책 속에 담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해도 많은 대문호들이 그런 함정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훌륭한 해설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모순에 빠지셨구먼. 불과 2분 전만 해도 대문호들은 작품 이야기만 나오면 몹시 수줍어한다고 하더니, 하지만 작품이 품고 있는 비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작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소? 벌써 시도해 보셨나? 아니요, 전 작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객적은 소리를 늘어놓는 거요? 작가 인터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감히 날 그런 얼치기 작가들하고 비교하려는 거요? 얼치기 작가들이 아닙니다. 자기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흥미진진해하는 동시에 또 수줍어했다면 그게 바로 얼치기 작가라는 증거요.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겠소? 이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직업이 바로 작가라는 직업이요. 문체니 주제니 줄거리니 수사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오로지 작가 자신이니까. 그것도 말이라는 걸 갖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화가나 음악가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네 작가들처럼 말이라는 잔인한 도구를 갖고 그렇게 하진 않소. 기자 양반. 작가는 음란해야 하오. 음란하지 않다면 회계사나 열차 운전수나 전화교환수 노릇을 하는 게 더 낫지. 다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들 아니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수줍어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거요? 당연히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60여 년간 전업 작가로 활동하셨는데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신문사나 잡지사의 취재에 한 번도 응해주신 적이 없는 데다 문인협회든 비문인협회든 어떤 협회에 가입하신 적도 없지요. 말하자면 장보러 가실 때 말고는 이 아파트를 떠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친구분이 있으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게 수줍음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눈이 어둠에 좀 익숙해졌어. 이제 내 얼굴이 보이요? 예, 어렴풋이 보이는데요. 그럼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것 보시오, 기자 양반. 내가 잘생겼다면 여기 이렇게 웅크린 채 살고 있진 않을 거요. 또 그랬으면 애초에 작가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건달이나 노예상이나 바텐더, 그도 아니면 혼인빙자 사기꾼이 되었을 테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적성이 선생님의 외양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쓰기는 적성과 상관없소. 못생겼다는 걸 알고 나서 그냥 시작하게 된 거지. 못생겼다는 건 언제 알게 되셨는데요? 아주 일찌감치. 예전부터 못생겼었으니까. 그렇게 못생기신 건 아닌데요? 예의를 아시는구먼, 기자 양반은. 살집이 좋으신 거지 못생기신 건 아니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못생긴 게 아니면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 턱은 사중턱이지, 눈은 단추구멍이지, 코는 주먹코인데다 머리통이고 뺨이고 간에 털이라곤 한오라기도 없이 민숭민숭하지. 목덜미는 쭈글쭈글하니 늘어졌고 볼살은 축 처졌지. 듣는 사람 생각해서 이만 해두리라. 예전부터 그렇게 살집이 좋으셨나요? 18살 때 내 모습도 꼭 이랬다오. 뚱뚱하다고 해도 괜찮소. 화 안 나니까. 네, 뚱뚱하시죠. 그래도 전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동감이요. 더 흉측한 모습일 수도 있었겠지. 붉은 반점이나 무사마귀가 덕지덕지난. 그러고 보니 살결이 아주 고우시군요. 희고 매끈하고
만지면 보들보들할 것 같은데요. 내시들이 그렇다오 기자 양반. 얼굴 피부가 그러니 뭔가 좀 야릇해 보이지. 가뜩이나 투실투실하고 민숭민숭한데 말이여. 사실 얼굴이 아니라 매끈하고 보드라운 게 꼭 볼기짝 같잖소. 혐오스럽다기보단 우스꽝스러운 얼굴이지. 혐오스러운 얼굴인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요. 자극적이라도 하니까. 겉모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난 괴롭지 않소. 남들이 괴롭지. 나를 보는 사람들 말이요. 난 날 보지 않는데 뭐. 난 절대 거울을 보지 않소.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괴로웠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데는 이런 몸이 제격이요. 지금과 다른 삶을 사는 게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소. 어떤 삶이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후회 같은 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요. 내가 다시 18살로 돌아가고 지금 모습 그대로라도 난 다시 시작할 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살아갈 거란 말이요. 이제껏 살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는 건 사는 게 아닌가요? 난 그런 질문에 대답할 입장이 못 돼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22권이나 되는 소설이 이미 출간되었고 그 외 다른 소설들도 출간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방대한 작품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특별히 선생님을 닮은 인물이 있습니까? 없소. 정말이십니까?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쌍둥이 형제 같은 등장인물이 있던데요. 하! 그렇다니까요. 고통 없는 십자가형에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밀랍상이 말입니다. 그 밀랍상인 어쩌군이 없구먼.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그가 말을 하는 장면마다 선생님은 십자가형을 십자가상으로 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그는 다 안다는 거지요. 자신의 이야기가 가상의 이야기, 즉 허구라는 것 말입니다. 그건 독자도 아는 거요. 그것만으로 나를 닮았다고 할 수는 없지. 또 그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밀랍으로 떠내는 일에 광적으로 매달리지요. 난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어. 정말이요.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메타포 아닙니까? 메타포에 대해 잘 아시나 보, 젊은 양반. 뭐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압니다. 기발한 대답인데 사실 사람들은 메타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어. 그런데도 이 단어는 아주 잘 팔려나가고 있지. 도도해 보이거든. 메타포. 일자 무식쟁이라도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을 거요. 어원이 기똥차게 고상해 보이지. 허세야. 순허세라고. 메타라는 접두사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포의 어원인 페로가 별 뜻도 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쓰이는 동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메타포란 두루두루 아무 뜻으로나 쓰일 수 있는 말이라고 결론짓게 될 거예요. 통상적인 용법을 살펴보더라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테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한 그대로요. 난 말이요. 메타포를 쓰지 않소. 그럼 그 밀랍으로 된 거푸집들은 뭡니까? 거푸집은 거푸집일 뿐이요. 기자 양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실망스럽습니다. 다슈 선생님. 메타포에 근거한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면 선생님의 작품에서 남는 건 악취미 뿐인데요. 악취미도 악취미 나름이요. 우선 건전하고 생산적인 악취미가 있어. 그런 악취미가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건강에 이롭지.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해주는 공포. 명랑하고 남성적인 공포란 말이요.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구토 같은 거지. 또 다른 악취미는 사도 행세를 하는 악취미요. 건전한 악취미가 멋지게 개워놓은 도사물을 보고 화를 내는 악취미. 잠수복을 갖춰 입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악취미지. 이 잠수부가 바로 메타포요.
메타포를 통해 내 작품을 본 사람은 마음 푹 놓고 외치겠지. 타슈를 다 가로질렀는데도 난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 역시 메타포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난 메타포를 부수려 하고 있거든. 내가 구세주 노릇을 하고 싶었다면,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외쳤을 거요. 신참자들이여, 내 구원의 의식에 동참할지어다. 우리는 메타포들을 메타포화하고 혼합하여 백설 같은 거품을 일으킨 다음 수플레를 만들 것이니라. 수플레를 부풀어 오르게 할지어다. 수플레는 거품을 낸 달걀 흰자에 우유, 치즈 등을 넣고 오븐에서 구운 요리입니다. 놀랍도록 부풀어 오르게 할지어다. 하늘 높이 부풀어 오르게 할지어다. 그리하여 마침내 터져버리게 할지어다. 신참자들이여, 수플레를 가라앉게 할지어다. 쭈그러들게 할지어다. 수플레는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지극한 기쁨을 맛볼 것이니라. 작가가 메타포를 싫어하는 건 은행가가 돈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인데요. 단언하건대 훌륭한 은행가들은 돈을 싫어하오. 그게 뭐 터무니없는 일이란 말이오. 그 반대지. 그래도 단어들은 좋아하시겠지요? 아주 좋아하지. 하지만 메타포를 싫어하는 건 단어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단어들은 멋진 재료, 그야말로 신성한 재료지. 그럼 메타포는 요리로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요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지, 기자 양반. 메타포는 요리가 아니요. 문장이 요리지. 메타포는 자기 기만일 뿐이요. 토마토를 베어 물고서는 꿀맛이 난다 하고, 꿀을 먹으면서는 생강맛이 난다 하고, 생강을 씹으면서는 살사 맛이 난다 하고, 또 그리고 됐습니다.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직 이해를 못하셨는걸. 메타포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게 만들려면 몇 시간이고 이 짓을 되풀이해야 할 거요. 메타포를 쓰는 작가들은 당최 그만둘 줄을 모르거든. 웬 자선가가 나타나 머리통을 부숴놓는다면 모를까. 그 자선가가 혹시 선생님 아닙니까? 아니요. 난 사람이 물러 터지고 친절하기만 해서 말이요. 친절하시다고요? 선생님께서요? 끔찍할 정도지. 난 나처럼 친절한 사람은 본 적이 없소. 무시무시한 친절이라오. 타고난 성품이 상냥해서 친절한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성질 부리기 싫어서 친절한 거니까. 나는 툭하면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거든. 한번 성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지. 그래서 성질이 날 일을 피하는 거요. 흑사병 피하듯이. 친절을 경멸하십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구먼. 난 상냥한 성품이나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친절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하오. 하지만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소. 대부분의 경우 우리네 인간들이 친절을 베푸는 건 남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렇다고 해두지요. 그래도 밀랍상인이 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밀랍으로 떠내는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못할 거 없잖소. 직업엔 귀천이 없소. 당신은 기자 아니요. 왜 기자 노릇을 하는지 내가 물어봤소?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내가 기자 노릇을 하는 건 사람들이 기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쓴 기사에 관심을 갖고 내 기사가 실린 신문을 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줄 수가 있지요. 나라면 자기 자랑 따윈 하지 않을 텐데. 네, 참 타슈 선생님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야 두고 볼 일이지. 적어도 밀랍상인은 그랬겠지요? 그 밀랍상인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구먼. 그가 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밀랍으로 떠내느냐고. 모르긴 해도 당신과는 정반대의 이유에 의해서일 거요. 그 밀랍 거푸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사는 사람도 없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도 전해줄 수 없기 때문이요. 그럼 부조리 그 자체군요. 당신이 하는 일보다 부조리하진 않지. 이게 당신 직업에 대한 내 견해요. 내 견해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소만. 물론입니다. 전 기자니까요. 그렇고 말고. 기자들에 대해서 왜 그리도 사납게 구십니까? 기자들에 대해서가 아니요. 당신에 대해서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해도 너무했지. 계속해서 나를 모욕했잖소. 메타포를 쓴다고 하질 않나. 악취미라고 비난하질 않나.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라고 하질 않나. 밀랍상인을 물고 늘어지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내 말을 이해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잖소. 하지만 그럼 달리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요? 그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기자지 내가 기자요. 당신 같은 미련퉁이가 감히 브레텍스타 타슈를 찾아와 성가시게 굴다니. 선생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까? 맹세코 아니요. 이것도 그 머저리 같은 그라블랭이 한 일이요. 지질이 사람 보는 눈도 없으면서. 아까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바보짓 하는 건 어쩔 수 없소. 에이, 타슈 선생님,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공연히 심통 부르지 마십시오. 무레배 같으니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인터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너무 오래 했어. 후레 자식 같으니 나가! 가서 기자들한테 프레텍스타 타슈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전해. 기자는 꽁무니가 빠져라 달아났다. 동료 기자들은 아파트 맞은편의 카페에 앉아 한 잔씩 걸치고 있다가 그가 예상보다 너무 이른 시각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기자들은 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가엾게도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그들 사이에 털썩 주저앉았다. 트리플 포르토 플립. 포르투갈산 레드와인과 꼬냑을 2대1로 혼합한 뒤 달걀 노른자와 설탕을 첨가한 칵테일. 포르토 플립을 한 잔 주문하고 나서 기운을 차린 그는 끔찍한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그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 요나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그 와중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 사흘 밤낮을 그 속에서 지내다 겨우 살아났다. 요나가 바로 그런 냄새를 풍겼을 터였다. 기자들은 그와 함께 앉아있기가 거북했다. 그 자신도 악취를 의식한 걸까? 요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완전히 고래 뱃속이더군요. 정말이지. 영락없는 고래 뱃속이었어요. 어둡고 더럽고 무섭고 답답하고. 악취는요? 한 기자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악취만 나지 않더군요. 문제는 타슈였어요. 타슈 말입니다. 정말 독사 같더군요. 그 작자.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위도 그렇게 탱탱 부풀어 있겠죠. 박쥐처럼 음원만 대다 쓸개즙처럼 쓴소리만 해대고 흙이 바라보기만 하는데도 나를 집어삼켜서 파시스트적인 소화효소로 분해시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에이, 허풍 떨지 말아요. 허풍이라니요. 더 심한 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마지막에 화내는 걸 봤어야 해요.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말 끔찍하더군요. 벼락치듯 화를 내면서도 절대 이성을 잃지 않더라고요. 난 그 뚱땡이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증오에 찬 땀을 흘려댈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불꽃이 튀는 동시에 냉랭하기 짝이 없습디다. 나더러 나가라고 할 때 그 목소리라니. 환상 속에서나 들을 법한 목소리. 중국의 천자가 급히 밤참을 드리라고 명령할 때 바로 그 목소리였다니까요. 어쨌거나 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런가요? 이번만큼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진 적이 없는데요.
포르토플립을 벌컥벌컥 들이킨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에이, 우리 기자들이 등신 취급당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래요? 그렇죠. 더 심한 꼴을 당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나가라고 할 때 말투하며 경멸로 차갑게 굳은 그 매끈매끈한 얼굴하며 정말이지 안 나가곤 못 빼기겠던걸요? 녹음한 거 들어봐도 돼요? 경건한 침묵 속에 녹음기가 진실을 펼쳐 보였다. 하지만 부분적인 진실이었다. 평온한 안색, 어둠, 무표정하고 두툼한 손, 활기라고 넘는 묵중한 분위기 등 불쌍한 기자로 하여금 겁먹은 자의 악취를 풍기게 만든 모든 요소들이 삭제되어 있었으니까. 다 듣고 난 기자들은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작가를 편들고 나섰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피해자에게 이러쿵저러쿵 설교를 늘어놓았다. 에이, 화를 자초했네요. 교과서식으로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다니 선생이 왜 화를 냈는지 알만해요. 왜 선생을 소설 속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려고 했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게다가 양력이나 따지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신경 안 써요. 프루스트의 생트베브를 반박함 이것도 안 읽어봤어요? 생트베브를 반박함. 19세기의 프랑스 문인인 생트베브는 실증주의 정신의 입각, 작가의 사생활과 작품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반박하는 비평적 에세이. 정말 실수했어요. 작가 인터뷰에 이골이 났다고 이야기하다니. 불손했죠.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라니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한심한 사람 같으니. 메타폰은 또 어떻고 정말 제대로 걸린 거지.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진 않지만 미움살 짓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타슈 선생 같은 천재 앞에서 부조리 운운하다니요. 그렇게 그런 소리를 왜 했어요? 어쨌든 한 가지는 밝혀졌네요. 인터뷰는 실패했지만 타슈 선생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 넘치는 지성이라니. 청산유수 같은 언변하며 그렇게 뚱뚱한데도 얼마나 섬세한지. 심술 속에 번뜩이는 재치하며 심술 긋다는 건 인정하죠. 불쌍한 기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별로 제가 보기엔 그래요. 형한테는 친절하던데요? 유머강박도 있고 형이 선생을 이해한다는 둥. 미안해요. 바보 같은 말을 할 때 거리낌 없이 마구잡이로 욕을 퍼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대신 뼈 있는 유머를 구사했죠. 형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테지만. 연작이 봉황의 뜻을 어찌 알리요? 다들 불쌍한 기자를 가지고 놀았다. 기자는 트리플 포르토 플립을 한 잔 더 주문했다. 프레텍스타 타슈는 알렉산드라를 좋아했다. 알렉산드라, 꼬냑과 코코아 크림을 2대1로 혼합한 뒤 생크림을 가미한 칵테일. 술을 잘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홀짝이고 싶을 때면 늘 알렉산드라를 마셨다. 그리고 반드시 손수 만들어 마셨다. 다른 사람들의 혼합 비율을 신뢰하지 않아서였다. 알렉산드라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지닌 뚱보 선생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만들어내어 투지에 불타는 모습으로 읊조리곤 했다. 누군가가 양심적인지 비양심적인지는 알렉산드라를 어떤 혼합 비율로 만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격언을 타슈 선생 자신에게 적용하면 선생이야말로 양심의 화신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달걀 노른자 먹기 대회 챔피언이나 가당 연유 먹기 대회 챔피언이라도 선생의 알렉산드라 한 모금이면 그 자리에서 녹다운 되었을 터였다. 소설가 선생은 그걸 굽높은 큼직한 잔으로 몇 잔씩 마시고도 끄떡 없었다. 놀라는 그라블랭에게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난 알렉산드라에 있어 미트리다테스 대왕과 같은 존재라네. 미트리다테스 대왕,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는 독살에 대해 광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노예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독약과 해독제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한다. 마침내 그가 만들어낸 해독제는 미트리다티움으로 불리게 되었다.